제1장 무너지는 하늘. 오후 2시의 병원 복도는 지독하리 많지 정적이 감돌았다. 희미하게 풍기는 소독약 냄새는 코끝을 찔렀고 천장의 형광등은 신경질적으로 깜빡거리며 진우의 미간을 자극했다. 진우는 구겨진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담당 의사의 입술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당장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매일 수십 번씩 반복하는 선고인 양 무심한 그 음절들이 진우의 고막을 때리고 흩어졌다. 진우는 입을 뗐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겨우 뱉어낸 말은 비루하기 짝이 없었다.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축구를 했는데요. 무릎에 멍이 좀 든 것뿐인데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는 대답 대신 차트를 넘겼다. 진우는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아들 서준이의 안색이 창백해졌다는 것, 밥을 먹다 말고 이유 없이 코피를 쏟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맑던 눈동자의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부정하고 싶었다. 가난한 택시기사 아빠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어 기제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뿐이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아내 해숙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품에는 잠든 서준이가 안겨 있었다. 서준이의 가느다란 목이 해숙의 어깨 너머로 힘없이 꺾여 있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래? 별거 아니지? 그냥 영양 부족이나 빈혈 같은 거라지? 해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진우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아내의 기대 섞인 물음에 답하는 순간 이 비극이 확정된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진우는 대답 대신 해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해숙은 진우의 떨리는 손길에서 모든 답을 읽어냈다.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으려 하자 진우는 악착같이 그녀를 지탱했다. 서준이 깬다. 조용히 해.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의 낡은 SUV 안은 침묵만이 가득했다. 뒷좌석에서 해숙은 서준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이미 10년은 늙어 보였다. 겨우 잠에서 깬 서준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나 이제 안 아파? 병원 또 안 가도 돼? 백미러로 비친 서준이의 눈과 진우의 눈이 마주쳤다. 진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우리 서준이 씩씩하잖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초코 맛으로.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이 진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살 돈이 아까워 망설였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그날 밤 서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마주 앉은 부부 앞에는 차가운 물 한 잔만이 놓여 있었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술비랑 입원비 얼마나 든대? 일단 항암부터 해야 해. 그 다음엔 골수 이식도 알아봐야 하고 수천 아니 억 단위가 깨질지도 몰라. 해숙이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들의 전 재산은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전세방과 진우의 낡은 택시 한 대가 전부였다. 양가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형편이 어려워 손을 벌릴 곳조차 없었다. 내가 식당 일이라도 늘릴게. 밤에는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안 돼. 당신은 서준이 곁을 지켜야 해.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당신은 애 마음 안 다치게만 신경 써. 진우는 호기롭게 말했지만 사실 막막했다. 하루 12시간 꼬박 운전대를 잡아도 산악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푼돈이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베란다로 나간 진우는 담배를 한 대 물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다. 그 불꽃들 중 어디에도 서준이를 위한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 문득 낮에 보았던 가시고기 이야기가 떠올랐다. 새끼들을 위해 제사를 다 내어주고 뼈만 남는다는 그 지독한 부성애. 내가 그 고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살을 떼어 팔아서라도 저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진우는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연기는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 맺힌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서준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부드러운 손.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지옥 같은 병원 생활을 앞두고 진우는 창밖의 달을 보며 기도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아이 대신 나를 가져가라고. 하지만 달은 대답이 없었고 방 안에는 서준이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시계추 소리에 맞춰 위태롭게 흐르고 있었다.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제2장 가느다란 희망의 줄기. 서준이의 입원은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아이의 작은 팔에 굵은 바늘이 꽂히고 투명한 수액 대신 오렌지색 항암제가 줄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며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준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아빠 이거 비타민이야? 먹으면 힘세져? 라고 물을 뿐이었다. 진우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다. 서준이의 입원 수속을 마친 지 보름째, 진우의 손에는 차량 매매 계약서 한 장이 덜렁 들려 있었다.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발이 되어주었던 서준이를 태우고 첫 소풍을 가던 날, 대시보드를 닦으며 환하게 웃었던 그 낡은 SUV였다. 중고차 딜러는 차 상태가 엉망이라며 혀를 찾고 진우는 구걸하듯 매달려 겨우 몇백만 원을 손에 쥐었다. 그 돈은 서준이의 병원비라는 거대한 구멍 속으로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다. 여보, 내 차 팔았어. 이제 법인 택시로 옮기기로 했어. 병실로 들어온 진우의 말에 해숙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다. 해숙은 서준이의 수건을 빨다 말고 멈춰 서서 진우를 바라보았다. 차를 팔면 당신 이제 남의 집 머슴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 산학금은 어쩌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당장 다음 주 항암제 비용이 없는데 차가 무슨 소용이야. 서준이만 살리면 돼.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상관없어. 진우는 억지로 해숙의 시선을 피하며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든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서준이의 머리카락은 이제 베개에 수북이 쌓일 정도로 빠져 있었다. 아이는 잠결에도 통증 때문인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잠시 후 서준이가 눈을 떴다.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아빠, 밖에는 아직 해 있어? 나 아빠 차 타고 바다 가고 싶어. 창문 내리면 바람이 시원하잖아. 서준이의 그 작은 소망이 진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이제 그 차는 세상에 없었다. 서준이를 태워줄 뒷좌석도 시원한 바람을 맞게 해줄 창문도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서준아, 아빠가 더 멋진 차 준비하려고 지금 차는 잠시 보냈어. 나중에 우리 아들 태어나면 아빠가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로 데리러 올게. 그때는 바다 끝까지 달리는 거야. 알았지? 응. 아빠 차가 세상에서 제일 빨라. 아빠는 슈팅 스타니까.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지만 진우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공포를 보았다. 해숙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준이가 진우의 귀에 입을 맞대고 작게 속삭였다. 아빠, 나 안 아픈 척하는 거 힘들어. 근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가 또 화장실 가서 울잖아. 아빠도 잠 못 자고 일하잖아. 나 착한 아이지? 7살 아이가 내뱉은 그 말은 어떤 고문보다 잔인했다. 진우는 차마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한 채 주먹만 꽉 쥐었다. 부모의 가난이 아이를 너무 빨리 어른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다. 병실을 나온 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 전광판에는 입금 확인 요청 명단이 계속해서 흘러갔다. 그 중에 서준이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진우는 법인 택시 회사에서 배정받은 낡은 가스차 운전석에 앉았다. 담배 한 대를 물 힘조차 없었다. 산학금을 채우려면 지금부터 꼬박 15시간을 달려야 했다. 손님 한 명을 더 태우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끼니를 걸으며 도로를 누볐다. 하지만 미터기에 찍히는 숫자는 약값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다. 하루에 20만원, 한 달이면 600. 택도 없지. 수술비만 5천이라는데
진우의 눈앞이 침침해졌다.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핸들을 놓을 수 없었다. 그때 아까부터 오던 연락처 없는 문자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다. 고교 동창이자 사채업을 하는 광식이었다. 진우야, 소문 들었다. 애 살리려면 큰 돈 필요할 텐데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연락 줘라. 깨끗한 돈은 아니지만 사람 목숨 살리는데 귀천이 있나? 진우는 그 문자를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서준이라는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제 스스로를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해야 했다. 서준아, 아빠가 내 등대가 되어줄게. 내가 다 타버려도 좋으니까 너만은 빛 속에 있어라. 진우는 아직 그 숭고한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새끼를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그 처절한 존재의 길과 닮아 있다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넣고 어두운 밤거리로 차를 몰았다.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서준이의 21분 1초씩 사오는 사투였다. 진우는 그 문자를 한참이나 노려보았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자 동시에 서준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진우는 차장 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택시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가시고기는 제 몸을 다 먹여서 새끼를 키운다는데 진우는 아직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아니 제 육신을 도려내서라도 서준이의 웃음을 되찾아줄 수만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광식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진우는 대시보드 위 서준이의 종이배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광식아, 나다. 지난번에 말한 거 아직 유효하냐? 진우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가 빗소리에 섞여 서글프게 울려 퍼졌다. 제3장 벼랑 끝의 제안. 광식을 만나기로 한 장소는 변두리의 한 음침한 폐공장 인근 카페였다. 간판의 네온사인은 한 글자가 나간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밑으로 진우는 낡은 법인 택시를 세웠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습했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카페 안쪽 담배 연기가 자욱한 구석자리에 광식이 앉아 있었다. 값비싼 시계와 금반지를 낀 그의 모습은 10년 전 고등학교 복도에서 낄낄거리던 장난기 어린 소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상태였다. 왔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김진우, 너 그러다 애보다 내가 먼저 가겠다. 광식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밀어냈다. 위탁 운송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만 그 내용 어디에도 정상적인 물류의 흔적은 없었다. 이게 뭐야? 별거 아니야. 일주일에 2번 내가 지정해준 항구에서 물건 받아서 서울 창고까지 실어 나르기만 하면 돼. 택시는 밤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의심 안 하잖아. 딱 1달만 해라. 그럼 내 아들 수술비 내가 깔끔하게 해결해 줄게. 진우는 서류를 후어내리는 손을 떨었다. 물건이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마약이나 밀수품 혹은 그보다 더 지독한 무언가일 것이다. 광식아, 나 서준이 아빠다. 이런 일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 애는 누가 지켜. 진우야, 정신 차려. 내가 밤새 택시 핸들 돌려서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모으는 동안 서준이 숨은 1분씩 줄어들고 있어.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양심이 아니라 내 아들 목숨이야. 안 그래? 광식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양심. 그것은 배부른 자들의 사치였다. 병원 복도에서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순간 진우의 양심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내일 아침까지다. 병원에서는 기다려주지 않아. 카페를 나온 진우는 차에 올라탔다. 대시보드 위에 놓인 서준이의 종이배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낡고 짓눌린 종이 조각이 마치 서준이의 야윈 어깨처럼 보여 진우는 핸들에 머리를 파묻고 신음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해숙의 전화였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칼을 쭈뼛 세우게 했다. 여보, 서준이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해숙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에 진우는 앞뒤 재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붉은 신호등도 단속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준이가 있는 6층 병동만이 그의 유일한 목적지였다. 중환자실 입구는 차가웠다. 서준이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한 시체가 된 것처럼 누워 있었다.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나온 주치의의 얼굴은 어두웠다.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이제 남은 건 조혈모세포 20분인데 공여자를 찾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수술 예치금이 들어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의사의 그 말은 진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얼마입니까? 얼마가 더 필요해요? 수술비와 사후 관리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8천만 원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겠지만 의사의 뒷말은 들리지 않았다. 8천만 원. 그것은 진우가 평생 택시를 몰아도 만져볼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액수였다. 진우는 병원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어둡고 캄캄한 계단참에 앉아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광식의 이름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다. 이것은 분노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자신을 향한 혐오일까? 그는 문득 어릴 적 보았던 가시고기 다큐멘터리를 떠올렸다.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헐어버린 수컷 가시고기. 그는 그때 그 물고기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미련함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존재를 지워버리는 가장 처절한 본능이라는 것을.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광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물건은 어디서 받으면 돼?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왔다. 탁월한 선택이다, 친구야. 좌표 보낸다. 진우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법의 테두리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간 범죄자이자 자식의 목숨을 사기 위해 영혼을 담보로 잡힌 노예였다. 새벽 2시 진우는 잠시 서준이의 면회를 허락받았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준이는 수많은 줄에 매달려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마치 서준이와 자신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벽 같았다. 서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서. 아빠가 깨끗한 돈으로 너 못 살려줘서 정말 미안해. 진우의 눈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에서 잠시 눈을 뜬 서준이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아마이너스 바마이너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우는 읽을 수 있었다. 그 짧은 두 글자가 진우의 심장을 도려냈다. 진우는 돌아섰다. 이제 울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는 광식이 말한 항구로 가기 위해 택시에 시동을 걸었다. 낡은 가스차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진우는 대시보드 위에 종이배를 서랍 안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이제 그에게는 희망 같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리고 서준이를 살려야 한다는 지독한 1년만이 그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다. 밤의 고속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구렁텅이 같았다. 진우는 그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차를 몰았다. 가느다란 희망의 줄기는 이제 끊어지기 직전이었고 진우는 그 끝을 입에 물고 벼랑 끝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제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견디는 그 물고기처럼 진우의 사투는 이제 비극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제사장 벼랑 끝의 질주. 새벽 3시의 서해안 고속도로는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택시 천장을 후고 지나갈 때마다 진우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번갈아 가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뒷좌석에는 손님 대신 검은 비닐로 겹겹이 쌓인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다. 광식이 물건이라고 불렀던 그것들은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진우의 신경을 긁어댔다.
이거 하나면 서준이 수술비 절반이다. 진우는 핸들을 쥔 손바닥에 배어 나오는 식은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평범한 택시 기사로 살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공포가 뒷덜미를 서늘하게 감쌌다. 경찰차의 경광등만 멀리서 보여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지금 자식을 살리기 위해 법의 경계를 넘어 어둠의 사도로 변해 있었다. 같은 시각 병실의 공기는 정지된 듯 무거웠다. 해숙은 서준이의 앙상한 손을 잡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규칙적인 비프음만이 서준이가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다. 엄마. 잠결에 서준이가 해숙을 불렀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다. 해숙은 얼른 아이의 얼굴 곁으로 다가갔다. 서준아. 엄마 여기 있어. 왜 어디 아파? 아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는 왜 맨날 밤에만 이래? 나 아빠 얼굴 까먹을 것 같아. 해숙의 가슴에 주먹만한 돌덩이가 얹히는 것 같았다. 남편이 어떤 밤을 보내고 있는지 그녀는 다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와 서준이의 약값을 내미는 그의 뒷모습에서 그녀는 짐승 같은 처절함을 읽었을 뿐이다. 아빠는 우리 서준이 나중에 받아 보여주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참자, 응? 엄마 근데 나 있잖아. 꿈에서 아빠 봤는데 아빠가 물고기가 돼서 바다 깊은 곳으로 막 헤엄쳐 가더라. 내가 불러도 아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깊은 데로 가버렸어. 그래서 나 조금 무서웠어. 서준이의 꿈 이야기에 해숙은 대답 대신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의 예감은 가끔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진우는 지금 서준이를 위해 스스로를 깊고 어두운 심해로 던져넣고 있었다. 다시 고속도로 위. 진우의 눈앞에 광식이 일러준 창고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외딴 벌판에 덩그러니 놓인 컨테이너 박스. 그 앞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차를 세웠다. 물건 가져왔나? 사내 하나가 다가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진우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핸들만 꽉 쥐었다. 상자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진우는 자신의 영혼이 한 점씩 뜯겨 나가는 환각을 경험했다. 수고했어. 광식 형님한테 말씀 잘 드려주지. 사내가 던져준 봉투에는 빳빳한 신권 뭉치가 들어 있었다. 진우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대시보드 서랍에 쑤셔 넣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 돈이면 서준이의 다음 달 항암제와 특수검사비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의 무게는 마치 납덩이처럼 진우의 마음을 짓눌렀다. 돌아오는 길, 진우는 휴게소 화장실에 들러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괴물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눈은 충혈되고 수염은 거칠게 자란 더 이상 슈팅 스타라고 불리던 다정한 아빠의 모습은 없었다. 서준아,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아빠는 내 웃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괴물이 되어도 좋아. 진우는 화장실 벽에 머리를 짓지었다. 육체적 고통이 밀려오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 피 묻은 돈을 서준이의 생명줄로 바꿔야 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원무과 앞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다. 진우가 헐떡이며 6층 병동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서준이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해수가. 서준이는? 서준이 어디 갔어? 복도 끝에서 해숙이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여보. 서준이가 갑자기 쇼크가 와서 응급수술실로 들어갔어. 골수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진우의 손에서 돈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빳빳한 신건들이 차가운 병원 복도 위로 흩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돈을 쳐다보았지만 진우에게는 그것이 한낱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느껴졌다. 돈을 벌어왔는데 자식을 살릴 준비를 마쳤는데 정작 자식은 기다려주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수술실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벽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도 좋습니다. 내 눈을 가져가고 내 심장을 멈춰도 좋으니 저 아이의 숨만은 끊지 말아 주십시오. 수술실 위에 붉은 등이 무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가 밤새 목숨을 걸고 바꾼 서준이의 시간이었다. 밤은 그렇게 피와 눈물 그리고 검은 거래의 얼룩으로 채워졌다. 진우는 이제 가시고기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새끼가 태어나기 전까지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둥지를 지키는 그 물고기처럼 진우는 수술실 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 망부석이 되었다.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진우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수술실 안에서 서준이가 내뿜을 가느다란 숨결만이 그 어둠을 밝힐 유일한 촛불이었다. 제5장 마지막 소풍.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을 때 진우는 그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에서 희망보다는 유해를 읽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이제 아이의 기력은 바닥이 났어요. 지금부터의 시간은 의학의 영역이라기보다 아이가 얼마나 견뎌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준이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겨우 숨만 고르고 있었다. 영혼을 팔아 산 시간이 고작 며칠뿐이라는 사실에 진우는 병원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제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기적처럼 서준이가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우가 귀를 가까이 대자 쇠 긁는 듯한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우리 바다 가기로 한 거 오늘 가면 안 돼? 나 이제 졸려오면 진짜 바다 못 갈 것 같아. 아빠가 그랬잖아. 나중에 멋진 차 타고 가자고. 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는 직감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허락된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치의는 펄쩍 뛰며 만류했다. 하지만 해숙이 진우의 옷소매를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성녀의 눈빛이었다. 여보, 보내주자. 저 차가운 기계 소리 말고 파도 소리 들려주자. 우리 아들 소원이라잖아.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진우는 서준이를 마치 부서지기 쉬운 유리 인형처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고 햇빛 아래 드러난 살결은 종이장처럼 투명했다. 창문을 아주 조금 내리자 매캐한 소독약 냄새 대신 늦봄의 싱그러운 풀내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아빠, 바람이 간지러워. 서준이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자전거. 해숙은 뒷좌석에서 서준이의 손을 꼭 쥔 채 아이가 혹여나 잠들까 봐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서준아, 저기 봐. 예쁜 노란 나비가 우리 차 따라온다. 그치? 응, 엄마, 나비가 나보고 힘내래. 아빠, 조금만 더 빨리 달려줘. 바다가 보고 싶어?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진우는 백미러로 끊임없이 아이를 살폈다. 아이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흐릿해지고 있었다. 지금은 바다 냄새가 더 좋아. 4시간의 질주 끝에 드디어 푸른 수평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바다를 온통 선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진우는 모래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웠다. 그는 서준이를 두 팔로 꽉 안고 백사장을 걸어 들어갔다. 파도가 발밑에서 부서지며 하얀 거품을 만들 때마다 서준이는 작게 환호했다. 우와, 아빠, 진짜 바다다. 고래도 있어? 저기 멀리 물결 치는 게 고래가 숨 쉬는 거야? 응, 서준아. 저기 저 큰 파도가 고래가 인사하러 오는 거야. 우리 서준이 장하다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고래가 노래 부르는 거야. 진우는 젖은 모래 위에 외투를 깔고 서준이를 품에 넣고 앉았다. 아이의 체온이 점점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진우는 자신의 옷 안으로 서준이의 작은 손을 집어넣었다. 제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가슴팍에 아이의 손을 대고 자신의 온기로 아이를 데웠다. 아빠, 나 이제 조금 졸려. 근데 아빠, 나 아까 아빠가 말한 숫자로 나 잠들 때까지 세워주면 안 돼? 그럼 나 안 무서울 것 같아. 진우는 목이 메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강해져야 했다.
아이의 마지막 길에 눈물 섞인 비명 대신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 진우는 서준이의 귀 밑에 입술을 대고 아주 천천히 숫자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 아들. 아빠가 세어줄게. 하나, 우리 서준이가 태어나서 아빠랑 처음 눈 마주친 날. 둘, 서준이가 아빠라고 처음 불러줬던 날. 서준이는 진우의 품 안에서 만족스러운 듯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셋, 우리 서준이가 아빠랑 같이 축구하겠다고 운동장 뛰던 날. 네 번째는 아빠랑 이 바다에 같이 온 오늘. 진우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가늘게 떨렸다. 아이의 호흡이 규칙적인 파도 소리와 섞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느려지고 있었다. 서준이가 진우의 옷깃을 잡았던 손가락에서 힘을 서서히 뺐다. 다섯, 여섯, 서준이는 이제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고통에 찌든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달콤한 꿈을 꾸러 떠나는 어린아이의 평온함 그 자체였다. 진우는 마지막 숫자를 입술 안에 머금었다. 7을 부르는 순간 아이가 정말로 떠나버릴 것만 같아 그는 차마 그 숫자를 뱉지 못했다. 아빠, 나 이제 안 무서워. 아빠 심장 소리가 드럼 소리 같아. 사랑해, 아빠. 서준이의 마지막 숨이 진우의 목덜미를 스치고 바다로 흩어졌다. 아이는 7을 채 듣기도 전에 가장 따뜻한 아빠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준아? 서준아, 7까지 세어야지. 아직 7 안 됐는데 왜 벌써 자진우는 아이의 몸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더 깊이 자신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해숙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노을진 바다를 가득 채웠지만 진우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샘은 이미 타버린 지 오래였다. 이 짧은 소풍을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다. 법을 어기고 양심을 팔고 자신의 남은 생을 담보로 잡혔다. 오직 서준이에게 이 붉은 노을과 푸른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의 마지막 기억 속에 병실의 하얀 천장이 아닌 드넓은 수평선을 새겨 넣어주기 위해서. 서준아, 이제 숫자를 세지 않아도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라. 거기서는 숨차지 않게 마음껏 뛰어놀아라. 그는 이제 알았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왜 제 몸이 다 뜯겨나가는 고통을 참아내는지. 새끼가 무사히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보는 그 짧은 순간이 아비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보상이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서준이의 차가워진 뺨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겼다. 바다는 여전히 무심하게 밀려왔다 밀려갔다. 노을은 점점 짙어져 핏빛으로 변해갔고 진우가 서 있던 자리에는 오직 두 부자의 깊은 발자국만이 젖은 모래 위에 길게 남았다. 아버지는 껍데기만 남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서준이를 보내준 바다가 이제는 진우의 새로운 무덤이 된 듯했다. 텅 빈 둥지에서의 마지막 대화. 서준이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고 돌아온 집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현관문에는 아이가 신던 작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해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운동화를 가슴에 꼭 품었다. 진우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가에 서서 아내의 떨리는 어깨만 바라보았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서준이 없는 이 집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밥을 먹어? 해숙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광식에게서 받은 돈 중 남은 것과 자신의 장기 기증 서약을 담보로 미리 받아낸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이거 당신 가져. 이 집 보증금이랑 합치면 작게라도 가게 하나는 낼 수 있을 거야. 식당 일 그만하고 이제 당신 몸 좀 챙겨. 해숙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이 돈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당신 설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한 거야? 서준이가 알면 서준이가 기뻐할 것 같아. 진우는 해숙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보았다. 서준이는 몰라. 알 필요도 없고. 내가 괴물이 되든 악마가 되든 서준이가 마지막 순간에 바다를 보며 웃을 수 있었다면 난 그걸로 됐어. 해수가 나 원망해도 좋아. 근데 이 돈은 받아.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아.
해숙은 탁자 위에 돈 봉투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돈이 무슨 소용이야. 서준이가 없는데. 당신이랑 나랑 서준이 살리려고 지옥까지 갔다 왔잖아. 그런데 왜 당신은 자꾸 혼자서만 짐을 지려고 해? 왜 나를 밀어내? 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해숙의 손을 잡았다. 해숙의 손은 차가웠고 마디마디가 거칠어져 있었다. 진우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해숙아, 나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 서준이 살리려고 내 영혼까지 다 뜯어 먹였거든. 가시고기라는 물고기 알지? 새끼들이 태어나면 아비 물고기는 죽어버려. 제 소명을 다했으니까. 나도 그래. 당신 옆에 있으면 자꾸 서준이가 생각나서 당신이 우는 모습 보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해숙은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진우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는 울 권리조차 없다는 듯 그는 끝까지 단단한 벽처럼 서 있었다. 당신, 어디로 가려고? 설마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 그냥 서준이가 보고 싶어 했던 그 바다 근처에서 조용히 지낼 거야. 서준이 생각하며 살게. 당신은 부디 나 잊고 서준이 엄마로만 살지 말고 그냥 해숙으로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진호는 해숙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몸을 돌렸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살점을 내어주고 뼈만 남은 물고기처럼 앙상했다. 진우씨. 해숙의 부름에도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집의 마지막 생기가 끊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복도로 나온 진우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입을 틀어막고 내뱉는 낮은 신음이 빈 복도를 메웠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함께할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 각자의 가슴 속에 서준이라는 지울 수 없는 문신을 새긴 채 그들은 이제 혼자만의 바다로 떠나야 했다. 진우의 주머니 속에는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접어준 종이배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종이배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다. 해숙을 떠나 보낸 지 1년이 지났다. 진우는 서준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 동해안의 작은 포구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번듯한 택시가 아닌 마을 어르신들의 짐을 실어 나르거나 병원 가는 길을 돕는 낡은 중고 승합차가 그의 일터였다. 그의 몸은 이미 곳곳이 고장난 기계 같았다. 서준이에게 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할 때마다 그는 오히려 서글픈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노을 짙은 오후, 진우는 방파제 끝에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주머니를 뒤지자 해숙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잡혔다. 여보, 나 가게 시작했어. 서준이가 좋아하던 이름으로 지었어. 별이 빛나는 식탁이라고. 가끔 당신이 올까 봐 문 쪽을 보곤 해. 당신도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서준이가 꿈에 나왔는데 당신 춥지 않게 안아주라고 하더라. 부디 아프지 마. 진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 포켓에 넣었다. 그 안에는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접어주었던 이제는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종이배가 들어있었다. 그는 종이배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바다를 향해 걸어 내려갔다. 그 옛날 서준이를 안고 걸었던 그 감촉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문득 수평선 너머에서 환한 빛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 빛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뛰어오는 환영이 보였다. 아빠, 빨리 와. 내가 7가지 다 세고 기다렸단 말이야. 환청일지 모를 서준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진우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도, 고통도, 죄책감도 씻겨 내려간 가장 맑은 종류의 것이었다. 가시고기는 새끼들을 바다로 보내고 나면 둥지 입구에서 머리를 쳐박고 죽음을 맞이한다. 죽어서도 그 뼈는 둥지를 지키는 가시가 되어 남는다. 진우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비의 삶이란 결국 자식이라는 바다를 향해 자신을 온전히 침몰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서준아, 우리 거기서는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되는 아주 긴 소풍을 떠나자.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방파제 끝에 주인 없이 서 있는 낡은 승합차 한 대를 발견했다.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는 서준아 사랑한다라고 적힌 낡은 수첩 하나와
해숙에게 남기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해수가 고마웠어. 나는 이제 서준이와 바다를 지키는 가시고기가 되려 해. 당신은 부디 햇살 좋은 곳에서 오래도록 행복해져.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깊었다. 수면 아래 어느 곳에선가 뼈만 남은 가시고기 한 마리가 작은 새끼. 고기 한 마리와 나란히 헤엄치며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바다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잠들었다.